안녕 얘들아, 너네는 유럽에서 펼쳐진 전쟁과 관련된 인물을 생각해보라면 누굴 먼저 떠올릴 것 같니? 나폴레옹? 아니면 히틀러? 오늘은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로 철혈 정책을 바탕으로 독일의 통일을 이끈 스마트폰, 아니 도폰 비스마르크. 안녕 얘들아, 서양사를 쉽고 빠르게 알려주는 조팀장과 백과장이야. 와! 오늘은 흔히 철혈 재상이라 불리는 비스마르크에 대해서 말할까 해. 어떤 사람은 비스마르크? 전쟁밖에 모르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 맞아, 비스마르크는 전쟁을 통해 독일 통일에 성공했지. 하지만 이후 비스마르크는 철혈 재상과 상반되는 평화주의자로 돌변했어. 무엇이 그를 한순간에 철혈재상에서 평화주의자로 만든 걸까? 지금부터 비스마르크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재상 취임 전 비스마르크와 당시 독일의 상황을 설명할게. 비스마르크는 1815년 프로이센의 슌하우젠에서 융커의 아들로 태어나 연방의회 의원, 러시아 주재 대사 등을 거쳤어. 그가 활동하던 당시 독일은 통일국가가 아닌 연방국가로 이루어진 독일 연방이었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연방을 주도했어. 이후 그는 1862년 프로이센의 재상이 돼 국가의 군사력을 강조하는 철혈 정책을 연설했지. 프로이센은 1864년 덴마크와 독일 북부의 슐레스비 홀슈타인을 둘러싸고 전쟁에 돌입했어. 덴마크가 이 지역을 강제로 합병하려 했기 때문이지. 이를 슐레스비 홀슈타인 전쟁이라고 불러. 비스마르크는 북부 독일에서 프로이센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했기에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여겼어. 그는 전쟁 전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어 주변국들이 독일 연방의 내부 문제에 개입할 수 없게 만들었어. 동맹군은 승리 뒤 가슈타인 협정을 체결해 해당 영토를 나누어 지배했지. 비스마르크는 슐레스비 홀슈타인을 독일 연방의 영향권으로 들인 점과 오스트리아와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점에 큰 만족을 드러냈어. 1866년 가슈타인 협정의 폐기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전쟁에 돌입했어.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통일을,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중심의 통일을 원했기 때문이야. 비스마르크는 전쟁 발발 전 프랑스에게는 중립을, 이탈리아에는 베네치아를 주는 대신 프로이센을 지원할 것을 보장받았어. 또 러시아와는 그가 주재 프로이센 대사였을 때부터 친선관계를 닦아놓았어. 프로이센은 케니히그라트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에게 승리했고 비스마르크는 프랑스를 마지막적으로 생각했기에 패배한 오스트리아에 관대한 조건으로 빠르게 평화조약을 체결했어. 전쟁 후 프로이센은 하노버, 헤센공국 등을 합병함으로써 북독일 연방을 결성했고 남부독일 국가들이 처음으로 프로이센과 군사동맹과 관세동맹을 맺었어. 독일 통일의 걸림돌은 이제 프랑스 하나였고 프로이센과 프랑스는 1870년 맞붙었어. 1868년 스페인 군부 쿠데타가 그 발단이었지. 군부는 프로이센 왕 비를렘 1세의 사촌인 레오폴드에게 왕위를 제안했어. 프랑스는 이에 반대했고 프랑스 대사 베네딕티는 비를렘 1세가 있던 엠스 온천에 가서 스페인 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아내려 했지. 비를렘 1세는 이를 비스마르크에게 전보로 전달했고 비스마르크는 전보의 내용을 유리하게 왜곡해 언론에 발표했어. 이를 엠스 전보 사건이라고 불러. 유럽은 프로이센의 편이었고 프랑스는 전쟁만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 비스마르크는 빠르게 전쟁 준비에 착수했고 러시아와 동맹을 맺어 프랑스를 도울 수 있는 오스트리아를 견뎌도록 했어. 프랑스와 국지전에 돌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거지. 프로이센은 스앙 전투에서 약 10만의 프랑스군과 나폴레옹 3세를 포로로 잡았고 전쟁은 프로이센의 대승으로 끝났지. 그리고 1871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비스마르크와 프로이센이 극도록 염원하던 독일 제국이 탄생했어. 비스마르크는 전쟁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준수했어. 첫 번째는 전쟁 전 주변국과 동맹을 맺는 것. 두 번째는 국지전 형태로 끌고 가는 것. 프로이센은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어. 비스마르크는 전쟁밖에 모르는 리더가 아니었어. 그는 전쟁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았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기를 원했지.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면 이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 비스마르크가 그저 냉혹한 철혈재상이었다면 1871년 독일의 통일은 절대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야. 이제는 프로이센의 재상이 아닌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를 만나보도록 할게. 그는 통일 독일의 유지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어.
열강들은 유럽 한복판에 나타난 독일을 상당히 경계했지. 이를 인지한 비스마르크는 국외 정치를 두 가지에 집중시켰어.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킬 것과 유럽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 두 가지에 그는 모든 걸 쏟았어. 그는 철저한 팽창 자제만이 독일을 위한 길이라고 여겼어. 1873년 비스마르크는 프랑스 견제를 위해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로 이루어진 3지 협정을 체결했어. 협정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영향권에 있는 발칸반도의 갈등을 일부 해소하며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지. 그러나 1877년 러시아가 오스만을 공격해 러시아에게 영토를 할양하는 산 스테파노 조약을 체결하자 유럽에는 순식간에 전운의 분위기가 감돌았어. 이에 비스마르크는 1878년 베를린 회의를 개최하여 유럽의 중재자를 자처했어. 비스마르크는 독일보다 유럽의 평화를 우선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 독일은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고 러시아는 산 스테파노 조약에서 얻은 영토 일부를 포기해야 했어. 이는 독일에 대한 유럽의 우려를 불식시켰고 베를린에서 유럽의 주요 안건을 다룬다는 점은 독일의 달라진 국제 위상을 보여주었지. 베를린 회의는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어. 비스마르크는 베를린 회의 이후에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세 나라의 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3제 협정에 이어 1881년 3제 동맹을 맺었어. 이 조약으로 1887년까지 러시아와 프랑스 사이의 연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지. 비스마르크가 유럽의 평화를 원한 것은 그가 평화주의자가 아니었어. 독일을 위해 전쟁이 아닌 평화라는 노선을 선택한 것뿐이지. 독일의 통일은 언제든지 되돌려줄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이야. 그는 내외부의 상황을 고려해 추구한 목표를 대상에서 물러날 때까지 완벽히는 아닐지라도 대체로 유지했어. 비스마르크는 통일 전과 달리 전쟁만은 완강히 거부했던 리더였던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비스마르크의 정책들을 살펴보았어. 통념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달랐지? 그는 전쟁 혹은 평화를 적절히 택했고 결론적으로 철혈제상도 평화주의자도 아닌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어. 목표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방향을 수정했기 때문이지. 독일의 이익만이 그의 목표였고 그것은 곧 비스마르크를 현실주의자로 거듭나게 했어. 맞아. 비스마르크가 완벽한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그가 펼친 다극 외교 바탕의 현실주의 정치는 오늘날의 지도자, 특히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리더에게 필수적 덕목이라고 생각해. 당시 유럽의 한복판에 있었던 독일 제국처럼 말이지.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야. 지금까지 시청해준 친구들 모두 안녕!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바는 결론적으로 하지만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 한 철혈제상이었다면 1870